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금요일인데 불금이라고들 하는데 오늘 또 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가지고 재난안전 문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서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신촌대학교에서 우리 윤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인 되어볼까, 작년에 뭐 부사관 인문학과 퍼스널 브랜드 만들기 뭐 이런 학과를 운영하면서 신촌대학교 이제 인연을 맺었던 김동석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을 내게 된 이유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뭐 저는 군생활 33년 7개월, 남들이 보면 이제 뭐 많이 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33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실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 사회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는 직업군인을 꿈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좀 내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올 초에 이제 몇 달간 준비를 해서 책을 써서 생각보다 여러 출판사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다현 출판사라는 곳과 계약을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는 제 자신의 어떤 그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 제 삶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치면 여러분들하고 뭐 무엇이든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을 혹시 뭐 가지고 계시나요? 윤 기자님 혹시 첫 번째 기억이 몇 살 때 있을까요? 4살 정도. 4살 때. 뭐 그때 특별한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집에서 집 앞에 나가는데 무슨 보도블럭 앞에서 길을 이렇게 걷던 그런 기억이 어렵으시네요. 그러시군요. 저는 5살 때 기억. 5살 때 기억이 있는데 어떤 새벽에 제가 자다가 딱 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낯선 분하고 막 소리치면서 싸우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딱 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귀에 이렇게 쟁쟁하게 들리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하고 그 낯선 아저씨죠. 낯선 아저씨하고 싸울 때 제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막 울면서 외쳤던 그것이 제 5살 때 첫 번째 기억이에요. 제가 막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우리 집 왜 팔았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5살짜리 꼬마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남매, 강원도에서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5남매를 이끌고 외갓집에 오신 거예요. 외갓집에 와가지고 정말 그 고래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었던 외사촌 형님이 자기 노름빚 갚아보겠다고 내려와서 홀라당 몰래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선 어디 나갔다 와서 이제 새벽에 서울에 올라간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돈을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사촌 형한테 그런 거죠. 너가 지금 이 돈 다 가져가면 할머니도 계신데 우리 돈 어디가 사냐고. 네가 집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5살짜리 꼬마였던 제가 자다가 깨서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막 싸우는 거. 사실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어렸을 때의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억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기억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이제 꿈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사람은 다 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꿈이라는 거.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꿈이 요즘은 무엇인지 저는 꼭 사람을 만나면 물어봐요. 그죠? 꿈이 뭔지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우리 그 뒤에 학과장님 꿈이 뭐세요? 꿈. 네. 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요. 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꿈이 사실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저희 집에서 5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어서오세요. 예,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편하게 아무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꿈이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하던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원래 강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 곳이 저희 고향인데, 그 2월 10일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도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졸업식 날 저 혼자 졸업해가지고, 졸업장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 옛날 보면 졸업장 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담아줬거든요. 예전에 졸업할 때. 제가 83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졸업장 통을 이렇게 된 걸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다 이렇게 놓고 제가 큰 절을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83년 2월 달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북풍 한설처럼 참 바람이 부는 서울에 와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저 후암동, 그 다음에 뭐 신용산 그 뒷골목,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새빵 같은 거, 달새빵이잖아요, 옛날. 그거 얻어놓고 이제 제가 지냈어요. 근데 그때 그 방 바닥이 옛날에 다 연탄 뗐잖아요. 80년대. 근데 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연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탄가스 올라올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연탄도 못 떼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서 일할 수 있는 데는 막 공사판, 막 막노동 하는데, 막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충격적으로 생각나는 건 어떤 그 롯데 삼강 공장에 면접을 바르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한 50 넘으신 분인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보시기 어려운데,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줄 서서 면접 받는다고 있는데, 이게 확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막 발작을 하잖아요. 막 발작을 하시고, 막 거품 막 흘리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한 1, 2분 있다가는 멀쩡해지시거든요, 간질이. 그래서 멀쩡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면접 본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못 본 척 해달라고. 자기 꼭 여기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모르는 척하고 면접을 봐서 이분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일하던 곳이 염산이 쫙 있는 건데, 여러분 드시는 거 뭐 폴라포 이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게 공장에서 뚝 떨어 나오면 그 염산 같은 데 푹 빠져요. 그래 급속 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삽 같은 걸로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하시다가 갑자기 가끔씩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다 거기 빠지면 그냥 죽는 거죠. 염산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 넘어지시면 어떡할까요? 간질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퇴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김동석, 너 꿈이 뭐였지? 선생님이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군 출신인 분이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조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와라.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요? 저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부사관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요? 가면 일반 병으로 가는 것보다 한 2년 더 근무하는데 월급도 주니까 일단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힘들게 공사판 떠도는 것보다는 어차피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월급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군 부사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갈 때는 용산역에서 야간 열차 타고 갔는데, 사실 경남 진해에 해군 훈련소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를 찾아갈 줄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그 경남 진해를 가본 적도 없었고 해군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용산역에서 야간 열차를 딱 타고 부산역에 딱 내렸는데, 제가 군에 가는 줄은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야간 열차 타고 가방 한 장 딱 메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역에 새벽에 탁 내렸는데, 새벽 4시 반인가 딱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부산역에 토들토들 걸어오니까, 막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 부산역에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총각, 빨리 쉬었다 가야 돼. 이렇게 막 잤잖아요. 제가 순진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역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날 밝아서 아침에 물어서 경남 진해에 간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실무부대로 갔어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보통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사진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막 이렇게 큰절하고 막 서로 울면서 훈련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사나이에서 맨날 보던 데 보면 이렇게 부사관 옷을 입고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 이제 해군은 이게 함정에 장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오래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받는 걸 33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건 무슨 입시 학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33주를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뭐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입시 학원보다도 더 힘들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8시간씩 수업, 50분 수업, 10분 쉬고, 50분 수업, 10분 쉬고. 저녁에 또 안 되면 야간 자율. 그럼 10시간을 수업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내가 지금 군대 온 거 맞나? 입시 학원에 온 거야. 우리가 군인을 온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주 5일제가 아니니까 토요일 날마다 또 시험 봐요. 시험 봤는데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또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안 갔겠어? 우리 윤범 기자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실무 부대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 배를 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여객선 타는 거하고 군함을 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파도 치고 이러는 게 이게 지금 군함이거든요. 러시아 입항했을 때 완전히 얼었잖아요. 꽁꽁 얼었어요. 파도에 맞아갖고 이게 배가 완전히 얼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타던 배거든요. 765 여수함. 파도가 이렇게 세게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것과 이렇게 세게 파도가 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멀미를 너무 많이 했어요. 멀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할 수 있을까? 뭐 오로지 그냥 그것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역 지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전역 지원서를 딱 썼죠. 써가지고 전역 지원서를 딱 이렇게 냈더니만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전역 지원서를 이렇게 쫙 찢어서 딱 엎드려 이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하장없이 맞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제대하려고 했죠. 군대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양성교육을 시켜놓은 간부들을 전역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역을 안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군대 생활을 하겠다 그래도 너 좀 제발 집에 가라 이러잖아요. 군대 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업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원서를 3번 썼잖아요. 그때마다 다 반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데 이거 군대 생활 제대로 안 지켜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배는 도저히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주변 사람들 계속 얘기해서 저 제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역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상근무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서 육상근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육상근무하러 갔었던 데가 어디나 하면 전라남도 목포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전라도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태어나서 전라도를 처음 가봤어요. 목포를 간 거예요, 목포를. 그래가지고 목포에 갔는데 막 모든 게 낯설어요. 그때 당시 80년도에 목포를 가는 길은 제가 경상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경상도 지나서 전라도 땅에 가면 도로가 달랐어요.
그리고 초가집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이제 목포에 간 거죠. 근데 목포에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제가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해요. 근데 밤만 되면 선배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야, 김준사, 뭐 하냐? 총각이니까. 나와봐. 그러니까 맨날 불러갖고 술 먹는 거예요. 맨날 불려 다녔대, 선배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술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선배들로부터 도망갈까? 저녁에 술 안 먹고. 그래서 이제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하자. 공부를 한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목포 시내 나가서 아무 학원이나 찾아본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나갔을 때 90년도인데 제 눈에 저 백석 컴퓨터 학원이라는 간판이 딱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컴퓨터 이런 단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저 건물이 2층이었는데 계단으로 제가 올라가 본 거죠. 막 뚜벅뚜벅 걸어갖고 올라가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컴퓨터 앞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갖고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당시에 갤러그하고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저씨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배워야 되니까 저 원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갔죠. 원장님, 저 여기서 컴퓨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뭐 돈 내고 내가 컴퓨터를 배우겠다는데 조건이 어디 있어? 당시에 목포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는 컴퓨터가 너무 비싸서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컴퓨터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뭐 외국어 배우려면 외국인 친구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컴퓨터를 사갖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삼보 뭐 이런 PC가 있었는데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요. 조립용 PC를 하드디스크도 없는 거를 67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의 2배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집에 온 거죠, 그냥.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밤마다 이거 불려다니면서 술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저걸 사가지고 컴퓨터를 배울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사보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샀어요. 67만 주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때 막 컴퓨터 배우더니 이제 뭐 하나워드, 보석글 V, 뭐 데이터베이스, 뭐 로터스, 뭐 스프레시트 뭐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걸 이제 6개월 동안을 배웠네요. 6개월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처리 자격증 따고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참 모르는 거예요. 해군에 처음으로 저 컴퓨터 관련된 직별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전산부사관을 뽑는다고 공문이 딱 내려왔어요. 근데 당시에 컴퓨터라는 단어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절에 누가 전문학원을 6개월 이상 다닌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잖아요. 제가 술 먹기 싫어서 다닌 그 백석 컴퓨터 학원. 그리고 그때 그냥 따라 그래서 따놓은 자격증. 그것 때문에 저는 지원을 해서 정말 운이 좋게 전산 직별로 전과를 했어요. 드디어 더 이상 이제 흔들리는 배를 안 탈 수 있었고, 그냥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대방동이 있거든요. 대방동에 당시 해군본부가 있었어요. 대방동 해군본부 중앙전산실로 발령해서 서울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제 정말 군대 생활 할 만했어요. 뭐, 여름, 겨울 상관없이 전산실은 항상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구경도 할 수 없는 대형 슈퍼컴퓨터 IBM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개발 업무 이런 걸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에서 부사관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 꿈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손들고 지원했죠. 제가 바로 손들고, 몇 명 선발을 안 했는데 바로 손들고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93학번으로 제가 야간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갔으면 83학번이죠. 그런데 10년 늦게 부모님이 저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줬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제 야간대학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야간대학을 93학번으로 이제 10년 늦게 다녔지만, 저는 정말 신났어요. 그 밤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이라는 곳에 가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었죠. 가슴이 설레었죠. 그렇게 이제 93학번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저를, 내면에서 뭔가 끌어올리는 게, 너 꿈이 뭐였지? 너 꿈이 뭐였지? 자꾸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전역을 해서 선생님이 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기회가 생겼어요. 당시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좀 아주 중요한 장비들을 도입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유학을 보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별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힘들어 하는 거 싫어해. 그것도 영어 공부 또 해야 되고, 그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 힘든 거죠. 그래서 별 지원자가 없어서. 저는 항상 도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이제 손 들고 또 도전했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경기도 성남 지금 위례 신도시가 들어선 곳에 육군 행정학교라는 곳에 육군 영어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당시 해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군 영어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그때 당시 처음에 군에서 보는 ECL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제 귀에 들리는 영어 단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 시험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봤죠. 아마 한 100점 만점에 한 30점 맞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외국인 교수진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와요. 뭐 캐나다, 뭐 미국, 뭐 여러 지역에 미국에도 이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방언이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진들을 바꿔줘요. 다양한 이 발음을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생존 영어를 한 거예요. 저희 사령관님이 거기서 영어 공부를 마치고 미국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시험 봐갖고 그 ECL 테스트 성적을 사령관님 책상에서 올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저희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봐도 점수가 안 올라요. 무조건 80점 이상으로 올려놓으려는데 30점짜리가 80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토익 뭐 200점, 300점 나오는 애가 오늘 갑자기 800점을 올라간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이 우리가 맨날 공부하던 영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다 외워버려요. 그냥. 영어 책 한 권 이만한 걸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도 안 돼서 어떻게 했다? 이제 예전에는 테이프 틀어놓고서 시험을 봤거든요. 이렇게 듣고. 그 테이프도 또 한 50 몇 개 되는 걸 있잖아요. 테이프도 다 외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테이프를 딱 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라이팅이 다 됐어요. 100문제가 테이프 딱 틀어놓으면 토시 하나 안 틀게 쫙 써졌어요. 나중에는 그 답안지만 줘도 딱 찍으면 어떻게 된다? 80점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답이 보여. 책을 다 외운 데다가 테이프를 다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영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주말에 서울에 지하철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어로 다 들려요. 얘가 한국말로 하나? 영어로 하나? 꿈이 영어로 꺼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한미연합사. 여기 오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 사람이 시험 본 걸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영어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돼요. 거기를 테스트해야 비로소 미국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이제 미국 가서, 한 6개월 가까이 넘게 있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장비,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생활하는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요. 너 신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꼭 유학이라고 하는 데를 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어느 나라 다 있으니까 너가 원하는 곳에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라.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왔고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요. 몇 년 근무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그러는 거죠. 이제 경력도 쌓일 만큼 쌓였으니까 학교 기관에 가서 군인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을 가르치는 게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33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하면 또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한 달 동안 교수님들이 몇 시간 하나요? 근데 우리 군에서 하는 교관들은 한 과목 하면 일주일에 40시간 해야 돼요. 일주일에 40시간. 그 뭐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야, 한 과목을. 그럼 40시간은 그냥 40시간만 하는 게 아니죠. 시험 문제 내야죠. 과제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걔네 또 상담해야죠. 그러면 하루 8시간이 아니고 거의 밤 12시까지 매일같이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계속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교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내 꿈이 선생님이었잖아. 그럼 내가 전역을 해서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군에서 군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학교에 가서 이제 군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군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관님, 그래서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 엄마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세상에 대학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오늘 배웠다고. 와, 자기 너무나 좋다고. 자기 전역해도 교관님 팬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얘가 뭔 소리를 하나.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얘가 그러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 병들 교육할 때 파워포인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어차피 대학 다니면서 이제 뭐 파워포인트 다루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했을 건데, 실습을 뭘로 시켰냐면, 자기의 꿈, 목표, 이거를 쫙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5분 동안 발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꿈이 대부분 없잖아요. 뭐, 지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제가 꿈을 찾게 해줬죠. 목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까지. 너 전역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너 전역하고 졸업하면 어느 회사 가고 싶은지. 몇 살에 결혼하고 싶은지. 자식을 몇 명 낳고 싶은지. 집은 언제 살고 싶은지. 너 은퇴는 언제 할 건지. 이런 거를 쭉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 엄마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나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군대 갔더니만 말이야. 저 김종석 교관이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걸 시켰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너들 여기 마치고 나갈 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군생활 내내 네가 한 번 더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업데이트해서 전역하고도 네가 만들었던 걸 가지고 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의 선생님으로 근무했었고, 사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부사관들은 있잖아요. 최고 계급이 원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준이라고 하는 계급이에요. 준사관. 이건 신분이 다른 개념이에요. 신분이 다른 건데 그래도 도전해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당시 저희 그 전산에는 준이가 딱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해군 그 많은 인원 중에 저희 특기 중에 3명이니까 1%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다? 이 중에 한 명이 나가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리가 있어야 시험을 보지. 그러니까 1년 전쯤에 모 선배님이 전역하신다고 1년 후쯤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2007년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인생에서 2007년도를 뺐어요. 그 2007년 1년 동안 저는 정말 출근해서 퇴근하면 항상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가 있었어요. 왜? 저 준상한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시험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딱 세 개인데 영어, 그 다음에 일반 상식.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특기 전문학인데, 사실 뭐 영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언제든지 봐도 당시 뭐 군에서 하는 영어가 뭐 그냥 만점 맞을 정도였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됐어요. 일반 상식도. 제일 중요한 건 특기 전문학인데, 이거 딱 50문제를 보는데, 저 특기 전문학은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모든 과목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50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모래 아래서 좁쌀 건지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방법이 없어서 책 한 20권 되는 거 쌓아놓고 있잖아요. 한 번씩 갖다가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1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를 제 인생에서 뺀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그 20권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볼 시간이 없어서 옆에다 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요약된 걸 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 출제관이라는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본 거예요. 제가 만든 시험 문제 제가 봤는데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멘붕된 거죠. 내가 만든 시험 문제를 내가 봤는데 50점 나왔으니 이거 시험 어떻게 볼 거냐고. 그래가지고 저 20권 책을 쳐다보니까 다시 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요약한 것들을 다시 보고 내가 만든 시험 문제를 다시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딱 봤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오면서 느낌이 뭐 되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요약했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었던 문제집에서 적중률이 그래도 한 얼마쯤 됐을까요? 뭐 한 60% 정도? 그래서 드디어 2008년도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준사관 49기로 임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남매들이 모여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우리 가족들이 한 번도 저희를 면회온 적이 없었어요. 저희 누님들이나 저희 어머니 뭐 단 한 번도 면회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사관 임관한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이 야, 남들은 자주 면회 갔는데 우리 막내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번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해군사관학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해군사관학교 와가지고 제 임관식 때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참 의미 있었던 2007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위 임관하고 나니까 좀 제 자신이 뭐라 그럴까, 이게 나태해질 수도 있겠다. 군생활 꽤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야, 이거 준위까지 진급하고 이제 더 이상 속된 말로 탱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지원했죠. 대학원을 지원해서 군에서는 부사관들을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 이렇게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내 돈 안 들이고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건 상담학 쪽이었는데 당시 그 지역에는 상담 관련 대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사회복지가 반 정도는 상담 쪽이니까 사회복지 가라.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회복지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동안 군과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말로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파릇파릇한 나이에 군에 왔잖아요. 군에 20살에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83년 2월 10일 날 졸업했는데 83년 12월 7일 날 군에 간 거예요. 약 1년도 못 쉬고 이렇게 파릇파릇할 때 군에 온 거죠. 돌아보니까 군에서 내가 그 막막하던 시절에 군에 왔는데 저를 대학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다 제공해주고 그 덕분에 군에서 이제 뭐 결혼이라는 거 하고 그러고 제가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밖에 기관에, 업체에, 뭐, 여의도에 있었던 IBM 본사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정말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뭐 돈 주고 간다는 유학도, 무료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꿈이었다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꿈. 그 꿈도 이루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또 요즘 다 진학하지만 대학원도 내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다고 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전역한다고 하니까, 또 사회에서 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나 국가라는 곳과 군이라는 곳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남은 군생활 동안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저 많은 혜택의 일부라도 좀 돌려주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누구나 싫어하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좀 안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근데 군에서도 2013년도부터 이제 인권 교관들, 인권 강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 강사 과정에 제가 1기로 갔죠. 저는 항상 첫 번째 가는 거 좋아해요. 항상 뭐지 남이 도전하지 않는 거 손 들고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든지 1번으로. 제가 2번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1기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강사가 되어서 이제 군에서 이게 병들이나 뭐 초급 간부들, 장교들 뭐 다 이렇게 인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다 싫어하고 욕먹기 딱 좋은 월급도 더 안 주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인권 강의를 해주게 됐고 저녁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 와 있는 장병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또 뭐 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사회에서 막 돌리고 있었던 베스트 마인드 스피치 리더십 과정을 군에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원장님한테 얘기했죠. 원장님, 제가 돈 못 드립니다. 교재도 무료로 주세요. 장병들 위해서 그냥 봉사하지 마세요. 해서 교재도 다 무료로 가져오고 라이센스 다 무료로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에 이 장병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처음으로 이제 해군의 베스트 마인드 스피치 리더십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도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제가 보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계급이 이병부터 병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교육할 때는 항상, 명사를 제가 이렇게 다 달아드리고, 교육받는 동안은 계급을 논하지 않는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다. 나는 그냥 강사님, 너희들끼리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해서 매주 8주 과정으로 리더십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뽑을 때도 선착순 15명 모집한 거예요.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쟤네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남들 다 피곤하다고, 내무 안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잠자고, 인터넷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는데, 왜 얘네는 그 피곤한 시간에 이걸 배운다고 왔을까? 하나같이 독특한 애들이었어요. 뭐 북경 과기대 출신 애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인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굉장한 아티스트도 있었고 우리나라 최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 순례를 2번 이상 한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군이나 사회나 보면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서 성공하는구나. 얘네들은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운영해줬고, 대전에 있으면서 이제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대학에서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에, 리더십 강사로 또 자원봉사를.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장병들 교육해줘야죠. 이거에서 일주일에 2번을 저녁마다 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시간을 봉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어요. 화요일 날은 저거 하고 목요일 날은 이거.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직업이 뭔지 혼란이 없을 만큼. 근데 리더십 과정 운영하면서도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11주 과정인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제가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 이 친구들은 여기가 노원구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노원구에서 머리에 나온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휴먼북을 만들었어요. 뭐 안철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 첫 번째 멤버인데 여기 이제 노원구에 제가 직업군인 휴먼북으로 등록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제 대규모 행사를 하면 직업군인 멘토링을 해주고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KTX가 왔다 갔다 하면 몇십만 원 들어요. 자원봉사 한번 해주러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군인을 꿈꾸는 아이들, 특히 해군 사관학교나 해군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멘토링을 해준 행사 때 와서 찍어놓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군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것에 작은 거라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우리 윤범 기자님을 만나서 우리 신천대학교에서 여기서 우리가 직업군인 되어볼까. 그때 한창 태양의 후예가 될 때 이태원 아니죠. 노량진대학교 앞에서 우연히 윤 기자님을 만났는데 윤 기자님이 저보고 아니 직업군인인데 요즘 태양의 후예 뜨는데 태양의 후예 되어볼까 하면 어때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 되어볼까 했다가 저작권 문제 우리 갑자기 내리고 직업군인 되어볼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친구
윤 기자님이 이제 이 친구 컨설팅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바로 요 옆방에서 우리 컨설팅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저 때문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대학교를 다른 걸로 옮겼어요. 당시 저를 찾아왔을 때는 내가 물어봤죠.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뭔데? 공군 무인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공군 무인 전투기 조종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33년 군생활을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군에 와가지고 무인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막 여러 가지 진단지를 갖고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이 친구를. 한 2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정말 하고 싶은 건 꼭 무인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으로 움직이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건 육군의 UAV라고 무인 항공기를 움직이는 조종사들이 있어요. 조종준사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헬기 조종준사관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헬기 조종준사관 시험 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UAV 무인 조종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부사관으로 와서 상사까지 계급장을 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진로를 급변경해갖고 ROTC의 학군장교에 합격된 친구였는데 그걸 취소하고 지금 제가 올 초인가 전화 한번 해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냥 직업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구나. 근데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직업군인이 되어서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거 한번 딱 보시죠. 마지막으로요, 직업군인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그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인 직업의 약 50%가 5년 내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미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아마 군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직업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군이 어딘지 육군과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특성을 잘 알아서 군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조건 장교가 됐고 무조건 중사관, 부사관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30년 동안 근무한다면 정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철저히 생각해 봐서 내 30년의 미래를 책임질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신분을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병과예요. 이 병과는 통상 대학에서 내가 전공을 무엇을 했으니까 병과를 이것을 선택해야지 하지만 들어와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병과를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이제 장기복무 선발은 정말 그 장기복무 선발을 통과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직업군인은 아무나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직업방송에서 한번 좀 와서 직업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서 방송 출연을 모처럼 군복을 입고 가서 방송 출연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약간 요약해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었고 직업군인 컨설팅 시대가 된 것은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 군을 선택한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이제 해병 와 있는 친구들에게, 김중희, 자네는 군 생활하는데 해병 마음에 들어? 그럼, 김준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해병을 왔어? 병무청에 갔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지원 받아주는 데가 해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육군이 체질에 맞아요. 다시 군대 오라면 어떻게 할게요? 저는 당연히 해병하고 육군 왔죠. 즉 뭐냐 하면 너무 자기의 군을 선택하는데 고민 없이 한 거예요. 대부분 병무청에 갔는데 육군이 제일 먼저 되었어요. 공군이 제일 먼저 되었어요. 해군이 제일 먼저. 이게 놀랍게도 한 70-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에서
뭐 LG, 삼성, 대우, SK 뭐 이런 데 지원한다면 되게 고민하실 거잖아요. 나 어느 회사 갈 건지. 근데 왜 직업군인은 30년 동안 한다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하냐고. 그냥 병무청에서 제일 먼저 접수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맞는 군대는 어딜까? 각 군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신분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김중희, 자네는 어때? 장교로서 군대 생활하니까 좋아? 아니요, 좀 저하고 잘 안 맞아 보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활해서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군대 생활하니까 장교가 좋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사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신분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그냥 막연히 직업군이 된다니까 장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자기가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군대 생활하면서 뭐다?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마치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특기를 받을 때도 그래요. 보통 물어보면 자네 요즘 군대 생활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데 빨리 제대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김진님 아니에요. 저는 군대 생활 해야 됩니다. 야, 자네 모습을 보면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장기 복무나 되겠어? 내가 보기엔 빨리 전역하는 게 맞아.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저 군대 생활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불성실해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해요. 자네는 왜 정보통신평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선택했어?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정보통신과였어요. 그럼 네가 전공한 과를 갖다가 평가를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럼 어떻게 돼서 요즘에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가잖아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정보통신 평가 특기를 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 근데 군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 특기를 선택하는데 보니까 그냥 정보통신이 있으니까 그래 나 대학 때 전공이 이거잖아 하고 한 거야.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어떡할 거냐 이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30년 동안 근무할 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특기나 병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또 몰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실 요즘 직업군이 되게 가장 어려운 게 장기 복무 선발이에요. 지금 비율이 30%, 35%. 그러니까 100명이면 어떻게 된다? 약 35명 장기 복무 선발이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강제적으로 저녁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들어올 때 여군들 같은 경우는 15대 1, 남군들 같은 경우는 5대 1 또는 10대 1 정도의 경쟁력인데 들어와서 또한 살아남는 게 한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특기를 받았을 때 장기 복무에 필요로 한 게 뭔지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해갖고 들어온 친구와 아닌 친구는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직업군인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브랜드 네임을 대한민국 제1호 직업군인 컨설턴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 가서 상표 등록을 했죠. 특허청에 가서 제가 올해 상표 등록을 했어요. 직업군인 컨설턴트로.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 제 뒤를 이어서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이제 군장학생 출신인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럼 보통 저 나이 때 아빠 얘기하면 뭐야? 사고 쳤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제 또 누굴 팼어? 뭐 사고 쳤냐? 뭐 여자친구하고 사고 쳤어? 뭐 이러죠. 그래서,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우리 아들은 저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아버지, 우리나라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교육의 의무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안 가도 되지. 두 번째. 그럼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 왜 가는 거죠? 결국은 취업해서 돈 벌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 가겠어요. 아, 이 녀석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데? 우리 아들이 저보다 글을 좀 잘 써요. 근데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인터넷으로 판타지 게임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 소설을 읽는 독자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길로만 나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굳이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팰 수도 없고. 알았어,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제가 뒤로 물러섰잖아요. 당시 이제 뭐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좀 가부장적이고 그렇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정도로 머리가 깨어있었다면 저는 저희 아들을 고등학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더 덜 성숙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저와 한 달간의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요? 이메일로. 안 가겠다? 가야 된다. 안 가겠다? 가야 된다. 한 달 동안 이메일 전쟁 끝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얘기했죠. 아버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얘기 좀 하죠.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저 고등학교 갈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초청하잖아요. 초청. 아주 훌륭하신 뭐 자제분들을 저희 고등학교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 만나보고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2층에 따다다다 올라갔어요. 저희 아들 이제 담임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몇 마디 하시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자제분들이 어디 대학교 가겠다고 하는지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쯤에 제가 나갔죠. 딱 보니까 김대성 아버님이시네. 그래서 네. 대성이는 되게 꿈이 소박해요. 저희 아들 꿈이 소박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다른 애들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간다고 썼는데 얘는 전문대학을 간다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맞아요. 저희 아들이 전문대학을 간다고 썼죠. 근데 그 옆에 또 쓴 거 안 보이나요? 전문대학교 무슨 과를 가겠다고 썼을 건데요. 그 대학은 우리나라에 비록 전문대학이지만 딱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고 서울에서도 다 여길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대학이에요. 당시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헬기 정비학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반 아이들이 쓴 서울대, 연대, 고대 간다고 한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정말 꿈이나 이런 걸 보고 걔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저는 선생님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어머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얘기했죠. 선생님이 3년 동안 이 고등학교에 계시면 저희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아들은 그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가 육군에서 밀어주는 군사 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군장학생으로 거기를 졸업하고 바로 육군부사관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헬기 정비 쪽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군 인성교관으로 이제 뭐 초급 간부들, 소위 중위들부터 시작해서 전 부대 다니면서 인성 강의 제디를 이어서 인성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뭐 책에 있는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진해에 있는 해군 관사예요. 바다가 한눈에 쫙 보이는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지은 곳이죠. 정말 좋은 곳이죠. 근데 우리가 뭐 구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결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집 문제 때문이거든요. 공무원, 나이 30에 공무원이 돼서 구급 공무원 되면 정말 월급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빠듯하게 수당 포함해서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자기 용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면 100만 원 저축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100만 원 저축해서 10년 모으면 약 1억 정도 모아요. 그럼 나이 40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오피스텔 조그만 개라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결혼 못 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군인들은 부사관들 나이 20에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멋진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자친구 데리고 여기 딱 가서 자기야 결혼하자 우리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괜찮은 아파트 아닌가요? 괜찮은 아파트죠. 별로 우리 직업군인들은 집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들어와서부터 결혼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장기복무 선발되고 나면 요즘 아주 대놓고 찾아달라는 녀석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에게. 제 동기 녀석이 한날 저녁 먹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렁절렁 나갔더니만 술 먹다 말고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뭘? 우리 아들놈이 차를 사달래잖아. 그래서 왜? 지 장기복무 됐다고. 그래서 야, 장기복무 됐으면 차 한 대 사줘. 너 빅딜 했을 거 아니야? 장기복무 되면 차 사준다고. 너 계산기 두드려 한번 봐봐봐. 네가 이득이냐? 아니면 너 아들이 이득인가? 계산 한번 해보라고. 첫 번째, 제가 장기복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55세까지 군대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냐? 너 얘 대학교 보낸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최소 5천만 원 들어. 적게 잡아서 5천만 원 든다고. 많이 들면 1억 정도 들어야 돼. 일단 세이브. 두 번째, 남들 공무원 시험 본다고 생 난리인데 벌써 공무원 되었네? 특정직 공무원 된 거잖아. 세 번째, 너 만약에 장기복무 안 돼서 전역했으면 제 장가 간다고 너 전세방 어떻게 마련해 줄 거야? 너 최소한 2, 3억은 드려야 돼, 제 전세방 마련하려면. 너 지금 계산하면 얼마 세이브 된 거야? 3, 4억은 세이브 된 거야. 너 저거 사주면 얼마 들어? 1,500만 원 이렇게 안 들어. 야, 인마, 어떤 게 유리하냐? 빨리 가서 따지지 말고 그냥 사줘. 차 한 대. 일어나봐. 그럼 기아 자동차, 여기 쉐보레시죠? 여기 가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모닝을 사줬네. 모닝을 사줬네. 그죠?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 생각해보면 남는 거. 그 다음에 봐봐. 정년 보장해 주지. 걔 전역하면 연금 주지. 뭐 소형차 한 개 사주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여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책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여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전역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전역한 거예요. 전역해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간호사로 있는 거나 자기가 군에서 의무병가를 있었던 건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보니까 군대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신랑한테 얘기한 거죠. 여보, 나 군대 갈래. 어딜 간다고? 군대 간다고. 나이 30에.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애도 안 낳고 어딜 간다고? 다시 군대 간다고? 그래서 군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제가 정보통신학교에서 교관하고 있을 때 여군들도 많이 배치를 했는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교관님,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부산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 축하한다, 영미야. 신랑 뭐 하는 사람이야? 병원에 뭐 물리치료 뭐 이런 쪽 하는 친구예요. 잘 되었네. 근데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남자친구가 부산에 전세방을 얻어야 되는데 부산도 전세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야, 시아버님 뭐 하시는데? 공무원이시래. 능력 안 되신데? 몰라요, 선배님.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는 군인 아니냐? 저도 군인이죠. 그럼 너 관사 달라고 그래서 가. 그래도 되나요? 야, 너는 군인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에 막 저렇게 럭셔리한 관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28평짜리 새로 지은 아파트를 딱 장만해갖고 시집을 갔어요. 시부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며느라,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시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이 아들내미 지금 신혼방 집 구해줘야 되는데 전세방 못 구해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새 아파트를 딱 가지고 시집을 온대네? 어떻게 돼서? 남자 네가 가전제품 다 넣어야지. 쟤는 막 집만 해갖고 왔잖아. 그렇죠. 지금 애 낳고 거기서 아직도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친구는 애 낳고 또 출산휴가 2년 갔다 왔어요. 그 시부모님이 되게 걱정돼서 되게 물어본 거죠. 야, 며느라, 너 2년이나 쉬었는데
정말 복직되는 거야?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불안하고. 그래서 너 정말 복직돼? 하면 문제 없어요. 3년까지 문제 없어요. 3년까지 문제 없어요. 그건 뭐 물론 군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다 그래요. 3년까지 문제 없어요. 얼마 전에 용산에 저녁 먹자고 해서 제가 나갔더니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애 잘 크냐? 그러니까 뭐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복직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 힘드냐? 그러니까 아우 처음에 막 복직하려고 할 때 좀 그랬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다들 잘 옆에서 잘 도와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여군도 마찬가지. 며느리인데 시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뭐 얘가 20년 이상 하고만 그만두면 평생토록 연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부모님들 입장에서 어우 최고의 며느리감이죠. 최고의 며느리감이죠. 내 아들이 설령 뭘 하다 말아먹어도 어떻게 된다? 며느리가 평생 밥을 안 굶을 거 아니야, 내 아들. 그죠? 평생 밥을 안 굶을 거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주 이 여군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었던 친구들이 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사실 전문대학 쪽에 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집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 보내주고, 조금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했다? 야, 너 뭐 공부 잘 못하니까 공고나 상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공부 잘했던 아들은 대학을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못했어? 상고나 공고 보냈던 친구는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간 거예요.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 공부 잘했다라고 하고 대학을 보낸 친구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계속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공부 못했다고 약간 부모님이 소외했던 걔는 이미 공무원 신분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자, 누가 더 좋은 일을 했을까요? 누가 더 좋은 일을 했을까요? 그토록 원하는 공무원? 실업계나 전문대학 나온 아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대학 학자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대학 보내놨더니만 공무원 시험 본다고 나이 30 넘도록 계속 노량진에서 안 나와. 근데 그 실업계 갔던 걔는 학자금 싹 보내서 지원해줘서 대학원까지 보내준다니 훨씬 좋잖아요. 두 번째. 이 실업계나 전문대 다닌 아이들은 자기 전공을 자기 특기로 가져가면 군대 생활하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진급이나 연금 이런 쪽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군생활 다 마치고 전역한다고 나와도 이 부사관들은 별로 취업하는 걱정 안 해요. 30년 넘게 그 일만 했는데 나오면 데려가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죠. 직업, 재취업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직업군인으로 갔을 때 매력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신천대학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질의응답하다 보면 너무들 몰라요. 그래서, 이거 책으로 그냥 내주자. 차라리 한 권.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 끝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 너무 그렇게 공무원에 가서 우리가 3, 5, 7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기본은 3년, 필수 5년, 선택 7년. 그래서 3, 5, 7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나이도 훨씬 늦어지고 직업군인인 이 특정직 공무원보다 별로 좋은 것도 없어. 그리고 혜택이나 뭐 사택이나 이런 문제도 일반직 공무원 없어요. 얘가 훨씬 더 좋은데 너무 몰라. 그리고 제대로만 선택한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었고, 그러면서 제가 신경 썼었던 친구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사회복지사여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쉼터에 와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그 고등학교 졸업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막막하잖아. 대학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직업군인으로 가라, 부사관으로. 거기서 네가 군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4년 6개월만 하고 나와도 최소 5천만 원은 벌어갖고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네가
대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뭔가 그래도 네 밑그림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막막한 아이들 또는 이 실업계나 전문대학교 갔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약간 좀 소외감을 느꼈던 아이들, 니들이 더 먼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3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군에 가서 네가 먼저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군에 있는 아이들도 꿈이나 목표가 없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일단 가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면 돼요. 요즘 나온다는 사람은 절대 안 잡아.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그래.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그래. 걱정 안 하고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또 장기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보면 좀 제 책을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녁 전에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저 노량진 공시족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그쪽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가 100대 1 막 이런 쪽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 눈을 돌려보면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이 특정직 공무원이 어쩌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이 책을 쓰게 되었네요. 자, 이제 제 저작권을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되면 위험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네요. 군인이 더 위험할까? 소방관이 더 위험할까? 여러분 생각하면 군인이 위험할까? 소방관이 더 위험할까? 소방관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까? 일반인이 많이 죽을까? 군인은 몇 명 안 죽어요. 전쟁 나면. 다 보호시설에 있잖아요. 서울에 만약에 여기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몇 명 죽을까요? 한 1000대 1, 10,000대 1, 10만 대 1 정도 될 거예요. 민간인하고 군인이 죽는 거 비율로 보면. 지금 뭐냐,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은 군인이다. 물론 그 전쟁 직접적에 있는 사람과 저 후방에 숨어 있는 민간인하고 치면은 군인이 위험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따지면 전쟁이 났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군인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방독면 다 가지고 계시나요? 없잖아요. 생화학무기 하나 서울에 딱 떨어지면 서울 시민들의 100% 전멸이다, 내가 보기엔. 전멸이죠. 뭘로 막을 거예요? 생화학무기를. 못 막잖아요. 군인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퇴근 후에 시간을 보내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후배들에게도 전역하기 전에 늘 얘기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 퇴근 이후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다. 너의 미래는 네가 퇴근 이후에 보낸 시간이 너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맨날 퇴근해서 술 먹으러 다니는지, 내가 퇴근해서 맨날 당구나 치러 다니는지, 내가 맨날 게임이나 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공부를 하러 다니는지, 내가 어디 책을 읽으러 다니는지, 내가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지, 즉 퇴근 이후에 너가 보낸 시간이 5년 후, 10년 후에 너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늘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쪽에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대전에 있을 때도 늘 퇴근하면 뭐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같은데 공부를 하러 가던가 늘 좀 그런 쪽에 저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저의 퇴근 이후 시간이었어요. 항상 회식 장소에 안 보여요. 항상 회식 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대요. 항상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 달 전에 약속해야지 내가 회식 장소에 나타나거든요. 좀 그랬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맥가이버님이 이야기한 갑질 논란. 공감병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공감병의 입장을 저 전방 GP에서 매일같이 철제 근무 쓰고 있는 애가 바라보면 정말 군대용으로 넌 꽃보직이다. 네가 한번 여기 와서 서볼래? 난 거기서 토마토로 맡든 뭐로 맡든 난 공감병 하고 싶어. 이랬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위치에 서보지 않으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그런 것들 우리나라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은 좀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보죠. 사실 TV에 나오는 그 성추행범들 뭐 기타 이런 많은 사람들 얼굴 다 가려주잖아요. 살인범도.
명백히 살인범인도 아닌데 판결 안 났다고 얼굴 다 가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성장군은 얼굴 그냥 다 보여주죠. 그것도 본인도 아닌 와이프가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 쓰기는 제가 9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차까지가 딱 끝나고 나면 하루에 한 목차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좀 시간이 남으면 3개 목차씩 쓰면 한 달이면 쓸 수 있어요. 목차까지 내가 완벽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면 초고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읽어보지 말고 끝내는 거예요. 초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읽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업 군인과 군무원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군무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전에는 군무원이라는 이유를 썼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게 아니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 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분리돼서 완전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할 때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군무원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전투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투에 투입 안 되죠. 투입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공무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 그런 건 사실 저는 그 강원도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특히 초등학교 이럴 때도 저희 그 시골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책이 없었어요. 그 책을 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명절 때 이제 서울에 있는 형님이나 누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건 책 사다 주세요. 이거, 책 사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싸니까 전집을 사다 줄 수는 없었고, 그냥 뭐 위인전 같은 거 한두 권씩 사다 주고, 그래서 읽었었던 책이 다여서 저는 책을 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공부하고 이러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있었어요. 순발력,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그러면 항상 그 시기에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항상 인생의 그 타임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내가 이 나이 때 무엇을 하고 이 나이 때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군 생활할 때도 진급을 하는 그 시즌이 있는데 항상 연도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연도까지는 어디까지 진급하고 이 연도는 어디까지 진급하고 이걸 항상 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여군들 때문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에 이제 진로 특강을 가끔씩 이렇게 해서 가보면 요즘 이제 여중, 여고, 보면 여군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죠.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 50% 이상은 그냥 단순 호기심. 단순 호기심. 그냥 뭐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도 나오고 해서 단순 호기심. 그리고 한 20, 30%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은 적게 뽑다 보니까 비율은 한 15대 1 정도 경쟁력을 뚫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장기복무 선발하는 것도 원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살아남는 것도 정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저쪽 뒤에 계신 우리 이라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엄마들이 들으면 참 좋은 강의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저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부모 자녀 취업 진로 특강을 좀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 우리 뒤에 계신 이라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이들이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줄 건지 부모 입장에서 막연히 그냥 공무원을 하라고 할 것인지 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바라볼 건지를 고민하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고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군생활 하는 동안 제가 이사를 18번 했어요. 18번. 여러분 생각에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33년 군생활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사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적게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훨씬 많이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뭐다? 가족과 함께 할 거냐? 아이들의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살 거냐의 차이다. 떨어져 사는 거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해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산 특기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떨어져서 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그래서 별로 가족들과의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쪽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전방을 넘나드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한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해군 같은 경우 청해부대 나가면 6개월이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집에 안 오는 거죠. 배가 6개월 동안 떠 있으니까. 그냥 육군도 저 전방 집회에 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집에 안 오는 거죠. 철저하게 휴가 나올 때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공군도 마찬가지. 저 백령도나 아니면 산 위에 레이더 사이트 같은 데 있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거든요. 물론 그걸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죠. 2, 3년 주기로 보직을 바뀌니까. 그래서 뭐 사회에서도 현대나 LG 기타 이런 데 근무해도 부서를 바꾸잖아요. 군도 거의 2년 주기, 3년 주기로 보직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데 갔다가 해군 같은 데 배를 탔다가 육상에 있다. 육군도 전방에 갔다가 후방에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직 문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게 상하 복종 관계의 문제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휘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가 전쟁 나서 저기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군이 있는 이유는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날아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죽는 줄 알면서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무섭다고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저 인권 교육을 할 때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생리 현상을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방귀도 뀌지 말고 똥도 싸지 말고 소변도 보지 말고 이렇게 일주일을 참으라고 하면 다들 우리 어머님들이 막 청와대 몰려갈 거예요. 너들이 지금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생리 현상을 그만하고 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미국에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이해될 수 있는 곳이다. 왜 이해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적진에 떨어졌을 때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서 돌아오려면 그 환경에서 생리 현상을 못 참아서 적에게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아야 될까요? 안 참아야 될까요? 미국의 부모들은 참아야 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못 참는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쟁 나면 너무나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힘든 훈련 받기를 또 원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꿈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을 꿈꾼다? 성공이 안 되죠. 똑같은 거. 근데 미국은 모병제고 우리나라는 개병제잖아요. 네네. 왜 자기 의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하죠. 그런데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목적 자체가 그렇고 전쟁이 나면 모병제로 왔든 안 왔든 전시에 투입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적진에 떨어졌는데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힘든 훈련을 거쳐서 내 몸이 단련되어 있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려면 약간의 인권 침해적인 상황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죠. 우리
권복 씨가 이야기하는 우리 딸의 반응. 오빠를 군에서 이제 우리 딸을 공군 보내면 육해 공군이 다 되는 거죠. 우리 딸을 공군 보내면 아닌가요? 네? 지금 나이가 아니죠. 대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한 번 이제 우리 딸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야 혜진아, 네가 이제 공군 가면 이제 육해 공군 군인 집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군이 싫다 좋다를 떠나서 저희 딸까지 군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사관을 지원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자기 딸이 직업군인 되는 걸 막 물어봐요. 저희 딸이 부사관으로 가고 싶다는데 육군 부사관 보내면 좋아요? 해군 부사관 보내면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딸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면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더 해요. 그러면요, 특기는 뭘 받으면 좋으나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따님 보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너는 지금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모 군사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장기 복무되게 유리한 병과를 선택하라고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 네가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병과를 받아서 군인이 되었네? 그럼 넌 실무에 나가서 네가 그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장기 복무 신청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직업군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는 부사관을 늘려야 될까? 부사관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옛날처럼 총 들고 가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다 미사일이 날아가던가 비행기가 가던가 잠수함이 가던가 가요. 그럼 이 총을 들고 싸우는 보병으로서의 병사들이 할 일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부사관들처럼 최첨단 무기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운영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 그 얘기 뭐다? 장기 숙련자, 그야말로 그 정비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사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들은 점점 인구도 줄어들지만 줄이고 부사관을 점점 늘리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장비가 첨단화, 과학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배워갖고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은 알만하면 저녁이야. 최소한 부사관을 와야 4년 6개월 정도에 그래도 한 2년 정도 트레이닝 시켜서 2년 정도 써먹고 그래서 얘가 나가겠다면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병들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부사관들은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왜 문재인 정부가 부사관을 늘리려고 하냐. 그게 뭐냐면 병 복무 단축과 그다음에 군이 첨단 과학화되는 것에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서점에 책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첫날입니다. 사실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책이고, 첫 번째 저자특강을 우리 신촌대학교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모델인 이곳에서 우리 윤봉기 기자님이 첫 붉은 특강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되지만 잘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좋은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다시 한번 저 책과 다음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 교보에서 첫 번째 이제 저자 시사회 및 저자 특강을 할 건데 그것을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돌아가시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